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고함이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떵떵거리던 최씨 부인의 화려한 환갑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던 최씨는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20년 전 며느리와 뱃속의 손자를 산채로 묻고도 네가 천수를 누릴 줄 알았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서슬퍼런 암행어사의 요통에 최씨는 바들바들 떨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20년 전 산적을 만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어찌 생사람을 잡으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으나 그 눈빛만은 20년 전 흙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잊으셨습니까? 최 씨는 여인을 보자마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땅에 묻은 비정한 시어머니, 그리고 20년 동안 칼을 갈아온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커다란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했으니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만석군 김진사댁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부유했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손님들로 대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겉보기엔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이 집안 내막을 들여다보면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김진사가 갑작스런 노안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슬픔이 큰 것은 당연지사나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뒤를 이어 가문을 이끌어야 할 장손, 즉 김진사의 큰아들마저 부친상을 치르던 중 그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 것입니다. 줄초상이 난 김진사 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도 그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는지 굵은 빗방울을 하염없이 뿌려댔습니다. 상복을 입은 며느리 윤씨는 이제 갓 20 초반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의 배는 남산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유복자를 임신한 만삭의 몸이었지요. 윤씨는 떠나가는 상여를 붙잡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저와 뱃속의 아가만 두고 어찌 가십니까? 이 모진 세상을 홀로 어찌 살라고 저를 두고 가십니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윤씨의 시어머니인 최씨였습니다. 최씨는 김진사의 본처가 죽은 후 들어온 후처, 즉 계모였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최씨는 겉으로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처 소생인 큰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 남은 건 눈의 가시 같은 저 며느리와 그녀 뱃속에 든 핏덩이뿐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최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남편과 의붓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앞으로 닥쳐올 재산 싸움에 대한 계산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까지 마친 며칠 뒤 집안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했습니다. 최 씨는 안채 깊은 곳으로 자신의 친아들인 15살 석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석구는 어미인 최 씨를 쏙 빼닮아 어린 나이임에도 욕심이 많고 심성이 고약하기 그지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얼마나 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석구야, 내 말 잘 듣거라. 내 형이 죽었으니 이제 법도로 따지면 이 집안의 주인은 너다. 허나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 건너방에 있는 며느리 배를 보았느냐? 만약 뱃속에 든 것이 사내 아이면 어찌 되겠느냐? 석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야 형님의 아들이니 장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 씨가 혀를 차며 답답해했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장손이 태어나면 김진사 댁의 그 어마어마한 전재산은 고스란히 그 핏덩이 차지가 되는 것이다. 너는 그저 삼촌 노릇이나 하며 콩고물이나 주워 먹게 될 게야. 네, 꼴이 그리 되어도 좋으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석구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요? 저는 땡전 한 푼 못 받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님도 죽었는데 제가 다 가져야지요. 최 씨의 눈에 탐욕스러운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전현이 아이를 낳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현과 뱃속의 화근을 없애버려야 우리 모자가 산다.
알겠느냐? 만석군의 재산을 친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어미의 비뚤어진 욕망. 그것이 한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고 갈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윤 씨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최 씨는 안동바닥에서 입이 가장 싼 주막의 주모와 동네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은밀하게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사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 우리 며느리 말일세. 상중인데도 밤마다 분을 바르고 입술에 연지를 찍고 난리도 아니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지 뭐냐? 며칠 전엔 웬 시커먼 사내놈이 담장을 넘어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윤 씨를 씹어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새서방을 들여? 복수공방이 그리 힘들던가? 그러게 말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뱃속의 애도 씨가 다른 거 아니야? 김진사댁 핏줄이 아닐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은총은 비수처럼 윤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윤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윤 씨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냐? 내년이 한 짓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감히 오리발을 내밀어? 부정한 년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오늘부터 인연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윤 씨는 차가운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그녀는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치 하늘이 노한 듯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최 씨는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머슴 마당쇠를 은밀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마당쇠는 우직하고 힘이 셌지만 셈이 어둡고 주인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최 씨는 엽전이 가득 든 묵직한 꾸러미를 마당쇠의 앞에 던져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당쇠야, 너 오늘 밤 내 명을 하나 따라야겠다.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다. 마당쇠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큰돈을 주십니까요? 최 씨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 사랑채에 갇힌 며느리 말이다. 전현이 살아있으면 우리 가문은 개망신을 당한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전현을 가만히에 묶어 뒷산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아주 깊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묻어버려라. 마당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산 사람을, 그것도 만삭인 작은 마님을 묻으라니요?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요. 잔말 말거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놈 목숨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내가 안 하면 관아에 고변하여 내 놈이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다고 뒤집어 씌울 것이다. 서슬퍼런 최 씨의 협박에 마당쇠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캄캄한 방에서 지쳐 잠들었던 윤 씨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그녀의 몸은 거친 가마니에 둘둘 말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윤 씨는 마당쇠의 지게에 실려 빗줄기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적 없는 깊은 골짜기, 마당쇠는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무거웠지만 공포에 질린 마당쇠의 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깊어지자 그는 지게에서 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마니가 풀어지자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윤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에 물린 재갈이 풀리자마자 윤 씨가 마당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당쇠야, 제발, 제발 살려다오. 나는 죽어도 좋으나 이 뱃속에 아기 많은 우리 김진사댁의 유일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윤 씨의 절규에 마당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만삭의 임산부를, 그것도 자신이 모시던 작은 마님을 묻는다는 죄책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이 죽을 판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요. 저승에 가시거든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당쇠는 눈을 질끈 감고 윤 씨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윤 씨의 비명과 함께 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흙이 윤 씨의 다리를 덮고 배를 덮고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흙을 덮던 마당쇠가 멈칫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속이 빈 갈대 줄기 하나를 꺾어 윤 씨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요. 부디 조금이라도 더 숨 쉬다 가십시오. 마당쇠는 흙을 완전히 꾹꾹 밟아 덮지 않고 갈대 끝이 살짝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흙을 엉성하게 덮고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땅 밑 윤 씨는 온몸을 짓누르는 흙의 무게와 숨이 막혀오는 공포 속에 갇혔습니다. 입에 물린 얇은 갈대의 대롱 하나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나. 그때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쿵 하고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 아가. 엄마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반드시 살아서 이 원한을 갚을 것이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밖에서 쏟아지는 폭우가 기적이 되었습니다. 마당쇠가 급하게 그리고 엉성하게 덮어놓은 흙이 거센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흙더미가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대대롱을 통해 차가운 빗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그것이 생명수임을 직감했습니다. 윤 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 흙과 뒤섞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기를 한참, 마침내 윤 씨가 흙거미를 헤치고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비췄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무덤에서 기어나온 윤 씨는 빗속을 헤치며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만약 최 씨가 사람을 풀어 시신을 확인하러 온다면 끝장이었으니까요. 비에 젖은 옷은 천근만근이었고 만삭의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짐승처럼 기어서라도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곳은 인적 끊긴 폐허, 버려진 숯가마터였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참을 수 없는 상기가 몰려왔습니다. 아, 아가야, 지금 나오려느냐? 조금만 참지.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캄캄한 산속, 차가운 바닥. 윤 씨는 썩은 거적을 깔고 누워 홀로 산통을 견뎌냈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에는 여인의 처절한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새벽녘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윤 씨는 옆에 있던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탯줄을 끊고 피 묻은 자신의 속적삼을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를 품에 안은 윤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가, 내 아가, 너를 정한이라 부르겠다. 바르고 강하게 자라서 이 어미의 피 맺힌 한을 풀어다오. 우리가 살아있음을 저들에게 들키지 않게 부디 숨죽여 살아다오.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버려진 숯가마에는 숯을 구울 수 있는 도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숯을 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집 교수의 고운 얼굴과 기품 있는 말투는 금세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윤 씨는 아궁이에서 시커먼 숯검댕을 긁어모아 자신의 하얀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고운 손도 돌로 문질러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천민, 아니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안동 김진사댁 며느리 윤 씨는 죽었다. 천하디천한 숯구이 안하길 뿐이다. 그녀는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산 아랫마을로 내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어버버 하며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말을 하면 양반 말투가 튀어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쯧쯧, 저 숯구이 댁은 말도 못하고 얼굴도 흉측해서 어쩌노.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네.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네라 부르며 동정반 멸시 반으로 대했습니다. 윤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지도록 숯을 구워 장터에 내다 파는 고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아들 정한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아들 정한이 5살이 되었습니다.
정아는 아비를 닮아 총명하고 눈빛이 맑았으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윤 씨는 낮에는 숯가마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한 스승으로 변했습니다. 종이와 붓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윤 씨는 숯덩이로 방바닥과 바위에 글을 쓰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정하나, 따라 읽거라.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어린 정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애들은 밖에서 노는데 왜 저는 밤마다 글 공부를 해야 해요? 졸려요. 저도 자고 싶어요. 정한이 투정을 부리자 윤 씨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내 이놈, 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내 아비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내가 그를 모르면 어찌 원수를 갚겠느냐. 정신 차리거라. 윤 씨는 돌아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정한도 어머니의 눈물에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모자가 함께 삼켜야 할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한은 다시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한이 10살이 되던 해 윤 씨는 숯을 팔기 위해 안동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윤 씨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숯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단 옷을 감은 중년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갔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살이 찌고 탐욕스러워진 얼굴, 바로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옆에는 20대 중반이 된 아들 석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어이쿠,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석구가 윤 씨 앞을 지나다 코를 쥐며 수광주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검은 숯이 바닥에 뒹굴고 윤 씨는 황급히 숯을 주워 담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최 씨가 코를 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 거지 같은 년이 어디 감히 길바닥에 숯을 늘어놓고 있어. 썩 치우지 못해. 내 비단 옷에 검댕이라도 묻으면 내년 목숨으로도 못 갚는다. 윤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내가 네 며느리다. 네가 죽인 윤 씨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린 아들 정한이 떠올랐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아들이 클 때까지 짐승처럼 엎드려 살아야 한다. 윤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 씨 모자는 낄낄거리며 침을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노려보는 윤 씨의 눈에서 10년 묵은 핏빛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깊은 산속 숯가마터 정한은 퉁퉁 부어오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몰래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에 불덩이처럼 남아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 비단옷 입은 할망구랑 아저씨가 우리 숯을 발로 차고 어머니께 거지라고 침을 뱉었는데 왜 바보처럼 빌기만 하셨어요? 왜 한마디도 못하셨냐고요?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정한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은 서러움에 북받쳐 소쳤습니다. 남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돌을 던지고 벙어리 아들이라고 놀려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해요? 도대체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정한의 절규에 윤 씨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윤 씨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에서 시커먼 숯덩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거칠게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와신상담. 윤 씨는 글자를 가리키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가시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도끼를 본 정한은 그제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비굴함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무서운 인내심이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깨달은 것입니다. 정한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숯을 날랐고 틈만 나면 바위 위에 숯으로 글을 쓰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산속 암자에 기거하던 노스님이 우연히 숯가마 터를 지나다 바위에 빼곡히 적힌 글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허,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 이 첩첩산중 숯검댕 속에 명필이 숨어 있었구나. 그때 자기 몸짓만 한 숫자루를 짊어진 정한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소년의 비범한 관상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얘야, 이 글을 내가 썼느냐? 너는 숯을 구울 아이가 아니다. 천하를 호령할 상이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씨가 달려 나와 스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척 손짓발짓으로 아들을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스님은 윤 씨의 속내를 꿰뚫어 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구려. 내 이 아이를 맡아 그를 가르칠 터이니 훗날 큰 인물이 되거든 세상을 위해 쓰게 하시오. 그날부터 정화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암자를 오가며 스님에게서 사서삼경은 물론 병법과 치국평천하의 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정한의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덧 정한은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학식은 깊어졌고 무예 또한 출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윤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죽은 남편이 남겨준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윤 씨는 정한을 불러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윤 씨는 20년 전 생매장당했던 그날 밤의 참혹한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한의 몸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한은 오열하며 당장 안동으로 내려가 복수하겠다고 일어섰지만 윤 씨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칼로 베는 것은 하책이다. 한양으로 가거라. 가서 보란듯이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되어 돌아오너라. 정한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다음 날 새벽 한양으로 떠나는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안동 김진사댁은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와 손자를 죽이고 가문을 독차지했던 최 씨의 아들 석구는 그 돈으로 도박과 술, 계집질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고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늙고 추해져 있었으며 밤마다 20년 전 죽인 며느리가 나타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과 허영심은 여전했습니다. 최 씨는 무너져가는 가세를 감추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무시당한다. 내 이번 환갑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열어야겠다. 소장농들을 쥐어짜서라도 돈을 마련해라. 고을 사또부터 양반네들을 다 불러 모아야 우리 집안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것 아니냐. 최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자신의 환갑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양, 과거 시험장,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좀먹는 탐관오리와 이륜을 저버린 자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시제를 내렸습니다. 정한은 붓을 들었습니다. 20년간 어머니가 흘린 피눈물,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안동 백성들의 삶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붓끝에서 춤을 췄습니다.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정한의 글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과 뜨거운 애민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정한은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임금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정한의 글을 읽고 크게 감탄하여 직접 그를 불렀습니다. 내 글을 보니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보는 눈이 매섭구나. 내 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임금은 정한에게 마패와 유척을 하사했습니다. 너를 암행어사에 제수하노라.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주어라. 정한은 마패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안동 쪽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그리고 기다려라, 최 씨. 내 이제 심판의 칼을 들고 가노라. 한양을 떠난 정한은 비단 관복을 벗어 던지고 냄새나는 헌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를 칠하고 머리는 헝클어뜨리니 영락없는 상거지의 몰골이었습니다. 고향 안동 땅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백성들의 탄식뿐이었습니다. 최 씨네가 환갑잔치 비용을 마련하느라 소장료를 올려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정한은 주먹을 꽉 쥐며 최 씨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석구가 튀어나왔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대문 앞에 거지가 서 있어. 야, 저리 꺼져. 석구는 다짜고짜 정한을 밀치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정한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묵묵히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패를 꺼내 저놈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더 큰 심판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정한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바닥에 떨어진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맘껏 때려라. 내 놈의 죄가 무거워질수록 내 칼날도 날카로워질 테니. 달이 구름 뒤로 숨은 깊은 밤, 정한은 인적 드문 산길을 올라 숯가마 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호응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숯검댕이 잔뜩 묻은 얼굴, 굽은 허리, 어머니 윤 씨였습니다. 정한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한이 돌아왔습니다. 윤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정한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노스에 마패의 감촉에 윤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모자는 20년 묵은 한을 토해내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윤 씨는 아궁이재를 털어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밝힐 복수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드디어 최 씨의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에는 비단 휘장이 쳐지고 온갖 사내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여졌습니다. 고을 사또부터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최 씨는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쓰인 돈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잔치판에 찬물을 끼얹 듯 꾀죄죄한 거지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정한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밥 한 술만 주시오. 귀한 잔칫날 얻어먹으러 왔소. 하인들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그 소란에 석구가 눈을 부라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저놈은 며칠 전 내가 팰 때 덜 맞았나 보구나. 여봐라, 멍석을 말아라. 오늘 아주 제삿날을 만들어주마. 석구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정한의 머리통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한이 번개같이 품서 마패를 꺼내들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기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역졸들이 벌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탐관오리와 죄인들은 썩 물러라. 순식간에 잔치상은 뒤엎어지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던 양반들은 역졸들에게 붙잡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석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고 상석에 앉아있던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정한은 관복으로 갈아입고 마루 위에 당당히 섰습니다. 죄인 최 씨와 그 아들 석구는 듣거라. 너희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폐륜을 저질렀다. 20년 전 며느리와 손자를 산 채로 묻은 죄를 자복하겠느냐. 최 씨는 엎드려 바닥을 치며 발뺌했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 며느리는 산적에게 당해 죽었습니다요. 어찌 죽은 사람 핑계를 대며 산 사람을 잡으려 하십니까? 그때 대문 밖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자 하얀 소복을 입은 윤 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숯검댕을 씻어낸 얼굴은 늙었지만 그 깊아 서늘한 눈빛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최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윤 씨 뒤이어 늙은 종 마당쇠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모든 진실을 고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증인 앞에 최 씨와 석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한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 씨와 김석구는 살인미수와 폐륜,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수탈한 죄를 물어 곤장백대를 치고 저 멀리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노라. 다시는 육지를 밟지 못할 것이다. 살려주시오. 아이고 나 죽네. 최 씨 모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안동바닥을 울렸지만 그들을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던 백성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윤 씨 부인은 잃어버렸던 김진사 댁의 안주인 자리를 되찾아 나라로부터 정경 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정한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안동 땅에는 숯 굽는 냄새가 날 때마다 20년을 참아내고 끝내 승리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동안 숯가마 속에서 칼을 간 윤 씨 부인의 한이 풀리는 순간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